불황 속에서도 급성장해왔던 배달 산업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수수료 인상과 늘어난 영업 비용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달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달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분께서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십니까? 네, 조금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좀 자주 시켜 먹는 편은 아닙니다. 네, 저는 자주 시켜 먹는 편인데 이렇게 네. 배달을 음식을 시키다 보면 네. 너무 비싸서 네. 좀 놀라기도 합니다. 실제로 배달료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지갑 사정이 금세 너무 얇아져서요. 네네. 그런데 이 사장님 몫으로 돌아가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그 배달과 관련해서는 배달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비가 있는데요. 이제 수수료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져가는 수입이고 배달비는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수입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도 작년 8월 이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000원이었던 것이 매출액 대비 6.8%에서 심지어는 27%까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가져가는 배달앱 수수료도 작년 이후로 굉장히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님들에게 주는 배달비도 작년 이후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0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배달비가 비싸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제는 한 뭐 샘플로 삼아서 피자 업계 한 사장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피자 한 판이 한 23,000원이라 본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피자 원가가 한 13,000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가 이제는 이제 배달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수수료가 이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한 1,360원에 이제 배달료가 4,500원, 광고비 뭐 배달 광고비 1,900원. 이렇게 하면 사실 자영업자가 남는 돈이 한 2,190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원가 빼고 뭐 배달료 빼고 수수료 빼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는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달 시장은 더 커졌습니다. 네. 실제로 배달 주문 금액 규모가 2년 만에 100%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떠한 산업이건 간에 100% 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산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100%를 얘기하는데 2018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5배가 증가했습니다. 와, 2018년에 5조 정도 됐는데요. 네. 2021년에는 25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그 배달 결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은 만큼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배달 앱 수수료하고 배달비를 요 사장님하고 음식점 사장님하고 소비자가 나눠내는데 최근 들어서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음식점 사장님이 소비자한테 이제 조금만 부담하시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넘기는 액수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소비자는 이제 불만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배달 주문 금액 규모는 늘어나고 식자재비나 최저임금 등은 계속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사장님들께 돌아가는 수익도 많지가 않고 네. 그럼 배달앱 수수료로 가져가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배달앱 수수료는 한 1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배달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 업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들 이렇게 좀 그렇죠.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와. 자영업자 입장이나 아니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되는 가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배달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통계를 보면 2021년도에 전체 시장 규모가 25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19년도 기준 봤을 때 이게 9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배달 전체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뭐 배달 업체, 그다음에 배달 라이드 이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조금 요즘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건 배달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건 배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주문하면은요. 네. 나만 오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한 집만 배달을 그렇죠. 한다 이거죠. 한 집만 배달하는 거죠.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건 배달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들렸다 오면 내 음식 식거든요. 식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소비자의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단건 배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66%를 단건 배달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제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건 배달에 대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식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단건 배달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도 또 전가가 되거든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도 사실 단건 배달은 좋아하지만은 점점 더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또 새롭게 더 잘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달 앱을 보면 실제로 단건 배달 이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네. 이런 단건비 배달이나 이런 것들로 좀 인상 배달비 그렇죠.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네네. 보시니까? 그 단건 배달하고 대립되는 단어가 묶음 배달이죠. 네. 그러니까 같은 지역 거 이제 여러 개를 가져가지고 비슷한 지역 거를 이제 배달하기 때문에 그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니까 훨씬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음식이요 뜨끈뜨끈한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더운 음식, 네. 그다음에 국물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 음식 배달은 배고플 때 시키니까 막 빨리 안 오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단건 배달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단건 배달은 인건비가 두세 배 더 요구가 높죠. 되는 곳이니까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건 배달이 도입됐다라는 것은 그 배달비의 천장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배달 비용도 증가를 유도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소비자 66%가 선호한다고 하시니까 단건 배달 돈을 더 많이 내고 또 단건 배달 많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빨리 오길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이렇게 단건 배달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것이 이제 배달비의 천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배달비 인상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뭐 배달 일을 하면 네. 월 400만 원을 뭐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데 막상 배달 업체에서는 또 라이더분들이 부족해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배달 원수를 좀 봤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이제 배달 원수를 2019년도 상반기 봤을 때 한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게 2020년 상반기 기준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후 봤을 때 23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종업 원수,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수가 무려 이제 2배 정도가 이제 더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연 얼마를 버느냐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실제 월 평균 한 25일 정도 일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한 381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이제는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사분들의 수익이 지금 서울 택시 기사의 한 2배 정도가 된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그 코로나19 시대 때 이슈가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실 다 배달업만 하려고 몰리겠죠. 그럽니다. 몰리죠. 네. 뭐 제조업체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라이더 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인력 수급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배달 종사자를 만나보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좀 크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평균적으로 381만 원 정도 소득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서 한 95만 원 정도가 보험료,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본인이 사면 모르겠는데 렌탈하시거든요, 다들. 그럼 렌탈비. 그래서 한 95만 원 정도가 또 렌탈비로 들어가고 무엇보다 왜 보험료가 이렇게 높냐라고 본다 그러면 실제 조사에 의하면 최근 6개월간 교통사고를 낸 게 10명 중 한 4분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라이더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들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명암이 확실히 좀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또 일손은 부족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일손이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종업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달을 원하시게 되시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높으면서 지금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배달비가 더 높아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그 배달앱 결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지금까지 그 배달 기사가 모자라가지고 막 배달비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배달비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 국면을 거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도 오르고 개인 그 생활비도 막 오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시켜 먹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약간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배달비를 추가로 내도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배달앱 결제 규모도 뭐 지금까지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배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지금 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곳곳에서 많이들 이렇게 공공 배달 앱을 출시를 하는데 또 막상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공공 배달앱 하면은요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 이런 공공 배달앱이 있었어 하실 네. 텐데 실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공공 배달 앱이라고 해서 용역 발주를 합니다. 아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공 배달을 만들면 기업들에게 용역을 줘서 이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배달의 민간 이제 배달 업체의 수수료와 봤을 때 거의 한 1% 그러니까 이제 공공 배달앱이 1, 2% 수수료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5% 수수료 받는다고 했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사실 지금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배달앱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낮은 인지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을 계속 쓸 수가 없거든요. 민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규모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써서 이제는 뭐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공공 배달앱은 예산에 한도가 있다 보니까 네. 마케팅 비용을 못 쓰겠죠. 그럼 인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 본다 그러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한 달 만에 이제는 뭐 자취를 감췄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고민을 하다가 철수한 부분도 있겠고 뭐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시 2년 만에 이제 공공 배달앱이 없어졌거든요. 실제 또 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세종시인데 사실 여기에는 공공 배달앱이 4개나 됩니다. 그러면 의아하잖아요. 아니 네. 공공 배달이면 지자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럴 왜 텐데 그렇게 많은 겁니까? 이 용역을 발주를 해요, 보통. 보통 이게 용역 발주를 해서 민간 업체들이 그것을 용역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봤을 때 이제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철에 돌아오면 이렇게 뭐 요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 이런 보여주겠지.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이제는 공공 배달앱의 선거로 인해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럼 대안점은 뭐겠냐라고 본다 그러면 네. 통합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브랜드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적인 브랜드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전화를 걸면 알아서 이제 콜이 이제 지역으로 이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겠죠. 훨씬 더 이제는 알리는데 그 브랜드를 알리는데 적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 배달앱이 저는 좀 확대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마다 있는 배달 앱을 좀 통합 브랜드로 운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뭐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완전히 그냥 뭐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기 그 민간 배달앱 결제 규모가 25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공 배달앱 결제 규모가 그 3%도 안 됩니다.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3%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축하는데 세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뭐 300억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배달 특급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그 운영비가 137억 들어갔고요. 2022년에는 80억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거 음식 시켜 먹는 배달앱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한 달에 그 지자체에서 80억 써도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민간 배달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냐. 아니면 다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이 민간 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 것 어려운 같습니다. 얘기죠. 또 최근 배달비 관련해선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한 매장에서 배달 기사를 위한 커피 메뉴를 1,000원에 내놓으면서 네. 사실 배달을 시킬 때 뭐 배달비 얼마 이상이면 배달비가 확 낮아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배달 최소 비용 금액 맞추기에 좋다. 아니다. 소비자에게 네. 부담을 전가한다. 뭐 양반된 상반된 결론이 있는데 네. 뭐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취지는 좋아요. 사실 이제는 배달 종사자 분들께 이제 더우면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고 네. 뭐 추우면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리면서 좀 노동의 어떤 가치를 좀 높여주는 네. 뭐 인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정서적으로 보면 참 좋은 제도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소비자는 또 배달 금액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금액이 1,000원 부족해, 2,000원 부족해 그러면 네. 그거 가지고 또 배달 최소 배달 금액도 맞춰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네. 인간이라는 건 항상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한 번 먹을 땐 좋아요. 근데 이제 두세 번, 세 번, 10번 이게 한 번만 콜이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분이 다 이걸 줬어 본다 그러면 배달 기사분이 커피를 10장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한 잔만 먹을 거고 나머지 9잔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 제가 봤을 땐 포인트로 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배달비가 증가되는 꼴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보면 참 좋은 제도인데 어차피 배달기사분이 뭐 커피 10잔 먹는 것도 아니고 뭐 15잔 하루에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한 잔만 드실 건데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수수료를 책정해서 배달기사한테 줄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조금 좀 의아스럽다. 회의가 좀 회의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의 수수료 증가 이렇게 좀 종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좀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님들 특히 배달 기사님들 이제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고생하신다고 아파트 바깥에다가 뭐 힘들면 가져다 드세요 하고 네. 이제 커피 같은 거 놔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시스템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놓으면 요거를 못 해주는 사람은 형편 때문에 못 해주는데 이게 기분이 안 좋죠. 내가 마치 나쁜 사람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요걸 마련해 놓는 것은 요거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달비를 뭐 인상시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뭐 시스템적으로 딱 마련해 놓고 이걸 뭐 안 하면 껄쩍지근하게 만드는 거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배달 분야를 음식에서 다른 분야로 확장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업계가 편의점 상비약 배달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상비약 있죠. 상비약을 편의점에 처음에 팔게 될 때 그때도 약사회하고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밤에 혼자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혼자 약을 사러 아픈 사람이 가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의점에 이 기본 상비약을 파는 거하고 같은 관점에서 이 기본 상비약의 배달도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편의의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약사회가 걱정하시는 것이 약품의 오남용을 걱정하시잖아요. 네. 약품의 오남용은 얼마든지 지침이나 제도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성이 보완되는 이러한 방식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배달업계가 더 확장을 하려 하고 또 코로나 호황은 끝났고 앞으로 좀 건강한 배달업계 생태계 조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상생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배달 업체, 그러니까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지금 좀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네. 무한영대도 마찬가지로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요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배달 업체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배달업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아마 플랫폼 중심으로 통폐합이 될 거고요. 배달 업체도 마찬가지군요. 지금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업체의 생태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폐합 됐을 때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제 불편함이 없으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시장은 전 떠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가는 시장이 좀 됐으면 소비자도 상생하고 이대로 가면 다 죽는 시장이거든요. 적자 커지고 소비자 분들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사실 좀 실질 임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수료 금액만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나갈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 어플리케이션이 좀 활성화되는 구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